오늘도 뉴스 속에서 지나쳤던 개념과 단어들을 살펴보는 소담소담. 네. 거의 없다님 단어 가져오신 거 있습니까? 가져온 거 있습니다. 네. 아 뭔가요? 가져온 거 하기 전에 우리 애프터 서비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매력적 오답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가지고 또 블랙 리스트 얘기하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한 게 있었는데 매력적 오답 가지고 답글을 많이들 달아주셨어요. 아, 뭐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교육 현장에서 옛날부터 많이 쓰였다. 공무원 시험부터 해가지고 뭐 저기 수능이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한테 예전부터 많이 쓰였다. 아, 근데 제가 공무원 시험도 꽤 오래 준비했는데 공무원 시험이 아니라 행정고시죠. 행정고시 꽤 오래 준비했는데 그런 단어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가에서 주로 좀 교육학에서 일부 쓰이는 말이지만 학원가에서는 많이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되게 새로운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뭐 저희도 그런 분명히 이건 얘기는 개념은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더 찾아봤죠. 제가 짐작상에는 교육학에서 쓰이는 말인 것 같아서 역시나 원어는 있었습니다. 영어가 있었어요. 어트랙티브가 맞고요. 근데 오답이라고 하는 게 뭐였을까? 이게 우리가 짐작하는 그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멀티플 초이스라 그러거든요. 다지선다 형은. 멀티플 초이스라 그래서 실제로 멀티플 초이스에서만 해당한 말이니까 오답. 그러니까 오답이라는 말은 사실 주관식에도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오답이라고 변형하는 게 쉽긴 하지만 옳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디스트랙터예요. 디스트랙터. 영어. 디스트랙터. 그게 뭐냐면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 그러니까 attractive distractor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선을 쓱 하고 끌어서 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오답이죠. 연막탄 같은 거네요. 근데 이 attractive distractor라는 게 교육학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아동 심리학에도 좀 일부 쓰이고, 약간 디자인이나 뭐 이런 계통에도 일부는 또 쓰이더라고요. 디자인에서는 눈길을 끌어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디스트랙트를 시키는데 그게 사람이 되게 좀 부산스러운 사람이어가지고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디스트랙터에 의해서 시선이 쭉 하고 끌리게 되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광고판 같은 데서 이제 쓰죠. 길 가다가 보면 광고판이 있으면 눈이 쭉 가야 되니까. 근데 잘못하면 사고 나지. 그렇죠. 매력적 오답이네. 큰일 날 오답이네. 그래서 어트랙티브 디스트랙터가 이제 여러 군데서 쓰이는 것을 확인했고 논문에도 좀 많이 나오는데 주로는 이제 멀티플 초이스에 관련된 논문에서 많이 나오고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것들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교육적 관점에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러나 이제 뭐 이제 일종의 테스트 방법론으로는 쓸 수 있는 이런 계통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매력적이라고 저는 번역하는 게 그래서 여전히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attractive distract라는 건 시선 분산시킨다. 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그거 그냥 오답이라고 표시했어요. 그냥 문제 난이도가 높다. 그렇죠. 그럴듯한 오답이었다. 그럴듯한 오답. 아무리 그게 뭐 물론 있는 개념이라고 하니까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도 킬러 문항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어쨌든 틀리게 만드는 게 킬러 문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특히 우리는 언론 보도를 주로 다루니까 현상을 봐야 되는 건데 그동안 언론 보도와 세간에서 회자되지 않던 단어를 전부 갑자기 꺼내 들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연님께서 매력적 오답이야말로 어트랙티브 디스트랙터다. 그러네. 맞아요. 스스로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시선 분산시키는 그런 킬러 문항의 문제점들을 가리는.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창고에 쌓아놨던 물건을 일시에 풀어버리면서 그날만 흑자가 나는 바람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렀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 가운데 어느 정도 매력적 오답에 가까운 것들도 있었고. 근데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하게 좀 경쟁되는 그런 기원에 관련된 주장들을 살펴보니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뭡니까? 그게 뭐냐면 일단은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17세기쯤부터 이제 블랙 리스트라는 말이 이제 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쓰였는데 그때는 무슨 뜻이었냐면 시험 보는 날이라는 뜻이래요. 진짜? 시험 보는 날이요? 시험 보는 날이라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월, 화, 수, 목까지 있다가 금요일 날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그냥 블랙인 거예요?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란 말이 쓰였대요. 그러다가 우리가 의심했던 것처럼
1869년에 미국의 금 시장이 갑자기 폭락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블랙 프라이데이였답니다. 역시나 안 좋은 뜻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가 폭락하고 연관이 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이런 거 이제 월화수목까지가 금을 파는 데면 약간 사기를 친 거야. 네, 그래가지고 막 금값을 치솟게 했다가 훅 하고 이제 결국은 얘가 계획이 들통나면서 금요일날 확 하고 떨어졌대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때 1800년대 때는 그렇게 쓰였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의미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것 중에 적자를 흑자로 바꾼다 했잖아요. 네. 예. 그때 레드를 블랙으로 바꾸는 거. 그게 실제 기원이 맞답니다. 그러니까 상점의 관점에서 보면 그날이 엄청나게 잘 팔리니까 그 전까지는 적자였다가 흑자로 바뀌는 날. 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195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원래는 사실은 재밌는 게 뭐냐면 1960년대에 필라델피아에서 경찰이 쓰던 말이 또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그게 또 뭐였냐면 해군하고 육군하고 풋볼 경기를 하는데 그게 토요일 날 한대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경비를 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연차 못 내고 토요일 날은 또 심지어는 막 연속 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필라델피아 경찰의 입장에서 굉장히 나쁜 금요일이다 그래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을 썼답니다. 그냥 배드데이의 뜻이네요. 보통 그런 의미로 쓰였던 거죠. 그런데 그 상인들이 이와 같은 나쁜 의미를 좀 바꾸기 위해서 빅 프라이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상품을 많이 사는 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잘 안 퍼지다가 흑자가 흑자로 바뀌는 말이라고 하는 뜻을 담게 된 것처럼 실제로 그날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저기 땡스기빙 데이 다음에 오는 그날에 상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원래 상인들이 썼던 빅 프라이데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오히려 필라델피아 경찰이 썼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이 그냥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시작을 했다. 되게 신기하네요. 되게 신기하죠.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는 거죠. 보통 그 부정적인 말을 갖다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래서 그 외에 뭐 금융거래가 안 되는 날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헌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쓰이던 말이다가 부정적인 의미, 똑같이 부정적인 의미, 시험 보는 날 이런 것처럼 필라델피아 경찰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날처럼 쓰이다가 상가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상인들이 의도했던 것처럼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날이 되면서 이제 상인들이 밀기 시작한 거지.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러고 보니까 사실 경찰 같은 공무원들은 일거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월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거리만 늘어나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안 좋은 의미로 쓰였는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일이 막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날 장사가 잘 되는 거니까 장사가 잘 돼서 정신이 없으니까 야 블랙 프라이데이가 야 우리는 되게 좋네. 약간 마케팅으로 썼나 보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각각의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던 것들이 상인들의 요구하고 결합을 하면서 또 마침 시기가 또 고시기하고 비슷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이 아예 굳어졌다. 사실 마케팅 용어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러면 우리 해시민들이 가져온 단어는 뭐가 있나요, 봉우리? 오늘 해시민들 여기 비상계엄 그리고 민주주의 두 개의 단어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예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게 있어서 우리 오늘 얘기하고 관련해서 가져왔고요. 과연 이제 민주주의, 국민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사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묶어가지고 좀 얘기하려고. 왜 민주주의에는 여전히 비상계엄이라는 장치들이 쓰이는가? 헌법적 장치잖아요. 비상계엄이. 그렇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수단이 되곤 하는데 왜 헌법에서는 여전히 이 비상계엄 또는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이 남는가?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사실 그 전두환이 계엄령을 내려서 진압을 시도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상황이었고 이미 계엄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죠. 제주도를 제외한. 계엄이 언제부터 내려졌을게요? 79년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되고 나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오늘 또 영화대 보면은 살해당하다라고 또 잘 표현했던데. 그 영화도 참 웃긴 게 영화 앞에 그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타이틀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은 영감을 받아 창작된 것입니다라고 해놓고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했다. 뭐야? 참조까지 한 거지. 그다음에 창조한 정상화 뭐 그러니까요. 전두광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야 김성수 감독이 참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구나. 그리고 되게 명확하게 반란군 이러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 거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되게 건조한데 명확해. 그렇죠. 그럼 비상계엄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따로 내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군대는 원래는 그러니까 계엄하면은 무조건 계엄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군이 국내로 동원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굉장히 군사적인 용어네요. 계엄 원래는 군사적인 용어는 아닌데 계엄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기존의 사법제도, 경찰제도, 행정제도만으로는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해서 특별한 상황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외적만 상대해야 되는 군이 내부로 총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돌릴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는 전시 상황에서도 계엄을 그럼 발령을 하나요? 전시 상황은 계엄 상황과 동일해요. 아, 동일해요? 네. 물론 계엄 발령이라고 하는 제도는 따로 있지만,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건 그 계엄이라는 건 원래 준 전시 상황에 더 가깝지. 그리고 내부적인 통제력은 물론 유지가 되나 실제로는 군이 이제 통제력을 갖는 상태니까. 하긴 근데 전쟁이 발생하면은 계엄이 아니라 따로 발령 체계가 있죠. 뭐 진돗개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군을 움직이는 체계 같은 게 있죠. 계엄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그거는 계엄 사령관이 이제 지금 나왔잖아요. 계엄 사령관이 원래는 정권을 쥐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계엄 상황은 대통령이 줘야 돼요. 그래서 최규하가 전국 계엄령이 아니라 제주도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최규하처럼 그렇게 정말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살았던 사람도 이게 군으로 모든 권력이 다 넘어가는 건 너무 불안한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주도만 빼고 계엄령을 건 거지. 그렇게 되면 지휘부가 2개가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계엄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대통령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전국 계엄령이 돼버리면 그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밀고 나가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최규하 대통령도 행여나 군대가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까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까 댓글이 올라오는데 설마 지금 우리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할까?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계엄을 선포하는 건 대통령이다.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원래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대통령의 특별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계엄 선포권이라는. 근데 지금 우리 현행법상으로도 국회가 계엄 해제할 수 있지 않나요? 계엄을 해제할 수 있죠. 3분의 2인가? 이상 동의하면 해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만들어진 장치예요. 아, 나중에. 87년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치. 이 계엄을 악용하는 군 세력의 그렇죠. 독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야 그게 되는구나. 그리고 대통령이 그와 같은 상황을 실제로 자신의 독재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국회 상권을 또 없앴잖아요. 87년 헌법은. 그래서 국회가 어쨌든 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장치를 일부러 마련한 거죠. 그렇죠. 원래 예전에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일단 계엄령 내리고 나면 국회부터 해산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87년에 그렇죠.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고 보면 전두환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박정희가 했던 짓 그대로 했습니다. 아, 그럼요. 더 발전시켜서 했죠. 제가 좀 이따가 그래서 미디어 정거장에 부제목으로 다뤄놓은 게 군인답지 못함의 기원이라고 이제 달아놨는데 이걸 전두환의 잘못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대로 박정희의 잘못이에요. 박정희 잘못. 사실 하나회의 뿌리도 거기 있는 그럼요. 거죠. 박정희가 전두환을 진짜 아꼈대요. 양아들처럼. 되게 아꼈죠.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데 이게 민주주의랑 연결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민주주의 체계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군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게 되는, 심지어 물리력을 가진 그런 조직인데 그렇게 아무리 위기 상황이어도 아니 예를 들어서 행정체계나 행정부,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비상 상황에서 모든 동원 체계가 필요하다면 그 중심을 행안부로 둘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왜 군에게 모든 정권을 주는 그런 제도를 민주주의 하에서 굳이 지금도 만들어 놓고 있을까?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죠. 이게 궁금한 건데 민주주의랑 연결되는 게. 굳이 나온다면 말 그대로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거나 외계인이 침공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뭐 전염병이 창궐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재해 재난이 있거나, 이래서 기성의 어떤 국가 조직이 쉽게 움직일 수 없고 긴급하게 군대를 투입해서라도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 폭동이나 소요가 일어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럴 때 한정해서 이제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걸 남겨놓은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말씀처럼 실제로 그게 쓰일 기회는 이제 점점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행정력이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군을 동원할 필요 없이 이미 예를 들면 경찰이나 이런 데들이 제대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현대 사회인데도 그 상황은 군도 해결 못하는 상황일걸요. 그렇죠. 오히려 경찰들이 생활 곳곳에 있지. 가까이 있지.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은 영화에서 가장 많이 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비 아포칼립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군은 그래도 격리된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찰들은 시민들 사이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같이 망가졌구나. 좀비 바이러스 같은 게 퍼지면 경찰들도 다 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좀비 아포칼립스 같은 비현실적인 상황이 아니고서야 그렇지. 군 계엄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방금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듯이 계엄하면 우리는 군의 어떤 완벽한 지배 체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조차도 대통령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자잖아. 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잠시 정지될 뿐이지 실제로 군이 지배하는 체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이미지에 너무 군이 한다는 그 우리 역사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죠. 각인이 돼 있군요. 예, 군에 의한 그러니까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내지 민간 통제라고 하는 원칙이 수립돼 있는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군이 활용될 뿐이지 군이 그 정도로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면 안 돼요. 아무리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군은 어떤 에고 소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아를 가진 검이 아니라 그렇죠. 대통령이 휘두르는 에고 없는 검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그 무기는 마치 우리 집에 뭐 미국인들 집에 엽총이 한 자루씩 있지만 그거 꺼낼 일은 잘 없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비상시에 꺼내드는 무기 얘는 하지만 자아는 없어. 지가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것도 대통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하고 관련해서 점점 사실은 별로 점점 이런 계엄까지 필요한 게 아닌 상황들이 일반화돼 있는데도 왜 남아 있는가? 이게 헌법학에서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네. 없애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없애버려. 왜냐하면 헌법의 어떤 지금의 추세라고 헌법학의 추세는 점점 특권이라고 하는 걸 없애고 비상대권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식이거든. 네. 절대 권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게 헌법의 발전 방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절대 권력에 준하는 권력을 일부 남겨놓은 거 아니야. 그럼 왜 그랬을까? 이 헌법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가장 그 유명한 학자 중에 하나 칼 슈밋이라고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나중에 나치를 정당화했던 헌법학자인데 그의 헌법 이론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트랙티브해야지. 네. 되게 매력적이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되게 현실주의적이거든요. 네. 과연 이렇게 엄청난 비상 상황, 그래서 영어로는 이머전시라고 부릅니다. 계엄 상황이라는 것 자체를. 엄청난 비상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어떤 선명함이 필요한 그리고 오로지 스스로가 책임질 줄 아는 주권자의 어떤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민주적 의사결정, 이른바 자유주의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 자유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너무 느리다 이거야. 그러면 이걸 왜 주권자라고 부르느냐?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고 이 주권자는 옛날에는 이제 그게 사버린이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국왕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로 넘어오면 이제 민주주의는 바로 이 주권, 주인된 권리가 민중에게 있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에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주인이지만 주권자로서 행세할 수 없는 상태가 생겨버려. 이머전시 상태에서. 피통치자가 또 동시에 돼버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또는 뭐 여러 가지 리더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리더가 그 순간에는 주권자로서 행세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의 주권을 다 자기가 접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에 싹 빨아다가 일시적으로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버리는 거군요. 네, 지금 대통령을 독재관으로 만든 거 맞습니다.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순간적으로 독재가 필요할 때가 있다. 여기서 독재는 우리는 그냥 되게 그냥 딕테이터라고 얘기할 때 되게 막 지배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독재는 지배의 방식이에요. 의사결정의 방식이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죠. 의사결정을 오롯이 혼자서 책임지고 하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순간적으로 주권을 대행할 수 있는 단일자여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없어지고 있고 그럼 왜 그냥 화통하게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랄까 두려움이 남아 있는 거죠. 인간 사회에 대해서. 인간 사회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순간에선가는 막 폭동이 일어나고 군중들이 이제 바보가 되고 이러면서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한 폭력을 가지고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언제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실주의죠, 현실주의. 이건 역시 제도는 문제가 없네요. 악용하는 놈들이 문제인 그렇죠. 거지. 네. 그래서 헌법학에서 이제 이 이머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게 막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그럼 누가 이게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하느냐. 그렇네. 그 기준이 또 뭐냐. 그렇잖아요. 객관적일 수 있느냐 그 기준이. 이게 비상인데
비상인데 비상이라고 이게 비상인지 아닌지를 논쟁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또는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이라고 얘기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독재의 가능성. 네. 그러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의 가능성과 독재의 가능성에서 둘 다 문제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오로지 한 개인의 책임으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따지면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 게 독재나 대통령에게 맡기는 비상계엄이나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건데 대통령을 독재관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 독재에서도 사실 핵심적인 개념은 한 명에게 전권을 주지만 책임지라는 데 방점이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 독재자들이나 우리 역사에서 계엄을 악용한 군인이나 결국 대통령이 되지만 이 군인들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책임을 안 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원래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쨌든 한 사람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게 빠르고 정확할 수 있으니까 네. 책임지라고 주는 건데 사실은 그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구나. 근데 난 여전히 제도적인 허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우리가 핵폭탄 스위치 열 때도요. 보통 대통령이랑 뭐 참모총장이나 둘이 같이 열쇠를 꽂아서 돌린단 말입니다. 여기도 최소한 2명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한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어. 그리고 계엄령을 걸었네. 나중에 내가 책임질 만한 거리를 남겨놓지 않아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경우는 그렇죠. 악용의 여지가 너무 큰 거. 악용의 여지가 너무 크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상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결정을 못 내려서 나라가 혼란에 빠질 위험. 근데 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재다 어떤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신의 권한을 악용할 위험.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실제로 발생됐을 때 더 문제가 있는 위험이냐라고 봤을 때 여전히 혼란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재가 뭔가를 자신의 권한을 써서 계엄 상황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당장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일어나진 않잖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렇죠. 네. 결국은 이거는 이제 민중의 저항권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의회나 입법기관의 어떤 뭐 제어권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살아있을 여지가 아무래도 있는데 정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은 그런 여지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험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지. 진정한 혼란이 발생했을 때 이건 나라가 망할 위험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위험을 용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좀비 아포칼립스 같은 상황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지만 거의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만에 하나 생기면 진짜 망하니까 진짜 망하는 그때를 거니까. 위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의 장치를 남겨놔야 된다. 약간 이런 개념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해가는 측면이 있네 또. 그러니까요. 굳이 두 개의 위험의 경중을 따지자면 너무 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어떤 그 미국에 마치 아까 뉴욕주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가보죠. 뉴욕주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서 더 이상 구제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럼 대통령이 판단을 내려서 그렇다면 뉴욕시에 핵폭탄을 투하한다. 그거 말고는 방역에 방법이 없다. 라고 하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누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가 전 미국으로 퍼져나가는 건 막을 수 있지만 그 뉴욕 사람들은 거의 멸종을 당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역사적 책임을 대통령이 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는 거구나. 야, 무서운데.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재판을 통해서 또 처벌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계엄 비상 상황에 대한 잠시 주권을 이 독재관에게 이양하는 그런 대단히 비상적인 상황을 만드는 거고 그 비상 상황을 선포할 권리도 그 독재관이 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혼자 책임지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따가 이제 서울의 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는 근데 여러모로 잘못된 게 뭐냐면 대통령이 죽었다고 해서 계엄이 될 이유 없어. 맞아.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됩니다. 북한의 침입 가능성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 바로 권한 대행자가 있는데 맞아요. 최규하가 바로 권한 대행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한두 번 났습니까? 맞아요. 우리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습니다. 뭐 이 애들 이게 뭐였더라? 김신조. 김신조 맞아. 그런 애들도 몇 번 내려왔는데 그때마다 계엄 선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엄 선포권이라고 하는 게 바로 헌법에 있는 악용되는 그런 장치인데 우리나라 유신 헌법이 그 계엄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놨고요. 독재관이 굉장히 잘 등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유고 후에 바로 계엄이 나왔고
원래는 최규하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가지고 민간 통제가 일어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에게 상당 부분의 권력이 넘어가는 거잖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취약한 민주주의였다는 얘기고 게다가 이따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계엄사령관도 아닌 보안사령관 작자가 독재관의 노릇을 해버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때 전두환에 기록돼 있는 전두환의 행동들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혼자 한 20명씩 끌고 다녔대요. 네, 영화에도 나오죠. 헌병이랑 장교로 한 20명씩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국무회의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영화에 나오죠 그 장면이. 나는 그 장면 보면서 정승환은 왜 저것만 가지고도 날려버릴 수 있지 않나? 날리려고 했죠. 그래서 네, 날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단이 터진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계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아?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라는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잔재들. 네. 이거는 사라져야 돼요. 미국에서 맞아요. 케네디가 죽었다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엄 상황이 굳이 필요했느냐? 아니었다는 거고. 계엄 상황에서 작동했을 때 민주적 통제가 작동했냐? 안 했다라는 거죠. 네. 아, 그러고 보니까 80년도면 이미 군사력이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때였고 네. 미군도 있었어요. 네. 박정희 한 명 죽었다고 북한이 내려올 리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북한이 내려온다는 군사적인 징후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것도 또 영화 안에 나오고. 북한이 진짜 내려올 거라면 12월 12일에 내려왔겠지. 그렇죠. 그때 내려오는 거 완전 진짜 무주공산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상계엄 민주주의, 우리가 아무리 민주주의가 지금 현대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다 그래도 결국에는 독재 시절에 좋은 왕이 독재를 해야 그나마 세상이 좋았던 것처럼 근데 네. 항상 왕이 성인군자일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민주주의 시대 현대 민주주의 시대에 와서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놔야 그게 제일 그렇죠. 제도를 악용을 안 할 수가 있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결국에는 네. 독재든 민주주의든 지도자를 누구를 뽑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네. 여전히 네. 실제로 요 비상계엄권 네. 계엄 발동권의 헌법에 집어넣었던 게 바이마르 헌법이었었고요. 예. 예. 바이마르 공화국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그 지도자가 된 예, 총리가 된 총리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제 따로 부른 말이 있는데 총독? 총독은 아니었고 네. 총통. 총통. 나중에 이제 네네. 나중에 히틀러. 네. 네. 피러라는 말 지도자라는 말 총통이라고 불렀던 거고. 근데 히틀러가 실제로 네. 이 비상 계엄권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독재를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모로 위험해 이거. 이게 독재시잖아. 그러니까 사람 잘못 뽑으면 사실상 독재나 다름없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바이마르 헌법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줬죠. 혼자서. 네. 투표를 통해서 집권을 하고 네. 집권된 권리를 이용해서 헌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독재를 유지하고 연장할 수가 있게 된 거야. 네. 이게 이제 히틀러의 케이스가 정확하게 네. 그 자유민주주의에서의 헌법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케이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히틀러 같은 놈이 등장하지 않도록 만드는데 헌법학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조금 더 정교화가 된 정교화가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유신 헌법은 히틀러의 헌법을 가져온 겁니다. 오 마이 갓. 그러네. 네. 원래 일본이 독일 헌법 뺏겨다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또 우리나라가 그대로 갖고 왔고요. 그럼 긴급조치 이런 것도 다 그런 걸 따와. 그렇죠. 긴급조치라는 게 이머전시의 연장이에요. 예. 그것의 최대치가 계엄이 된 상시 계엄이 된 거죠. 네. 아 그렇구나. 그게 또 독일 나치에서 온 거구나. 네. 네. 어쨌든 비상계엄 민주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안 와야겠지만 만약에 온다면은 독재 같은 권력을 주도로 우리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네. 결국에는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박싱은 또 총선 보도로 준비가 돼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준비한 단어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가져온 단어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단어예요. 저는 언론에서 이 단어 쓰는 거 굉장히 거슬립니다. 젖잘싸요. 젖잘싸를 쓰는 보도가 나왔어요 벌써? 예, 나왔어요. 예. 하하. 여러 개 나왔어요, 여러 개. 예, 그거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이거 뻔하다 지면 또 그러니까 안 되면은 젖잘싸 쓸 거다라고 네.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는데 진짜로 썼단 말이야. 전 정권 타령 분명히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정권 타령 진짜로 하잖아요. 네. 네. 지난 월요일에 우리 내다보기 코너를 처음 만들었는데 민동 기자 굉장히 강력하게 이걸 밀었어요. 물론 살짝 비겁하게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이제 나누긴 했습니다만 살짝 비겁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젖잘싸 분위기 분명히 나올 거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 나왔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물론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이야 뭐 이미 다 그런 것들을 알고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한 기자라도 듣고 좀 쪽팔려 하라고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예방 주사를 이제 놓는 건데 네. 그걸 또 그대로 쓰더라. 써 그거를? 쓰더라 좀 창의적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네. 젖잘싸 너무 그렇잖아. 이거 사실 단어가요. 단어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느낌도 되게 안 좋잖아. 네. 일단
싸로 끝나는 단어는 다 안 좋아요. 졌지만 잘 싸돌아다녔다. 김동석님.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였어? K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상황에 맞는 단어도 아니잖아. 그렇죠. 예. 네. 잘 싸우지도 않은데. 석패, 젖잘싸 이런 얘기는 비등비등하게 싸웠을 때 석패는 너무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이 용어를 지네들도 뻔히 알면서 그대로 쓰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네. 아니 민망하잖아. 나는 도저히 타자가 안 쳐질 것 같거든요. 젖잘 에이 이런 거 안 쓸 것 같은데 석패 아우 막 이럴 것 같은데 써 이거를. 실제 젖자사 상황이어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 거죠. 한국 시리즈에서 정말로 박빙의 게임이 펼쳐졌을 때 패배한 팀한테 한 번쯤은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령 뭐 스포츠 뉴스에서 그렇지 스포츠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뭐 약간 우스갯소리 하면서 할 수 있죠. 사실 그때도 저는 풀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젖잘싸가 아니라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풀어서 써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 근데 그럴 때 한 번 정도 나오면 내가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도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젖잘싸라는 말을 설마 쓸까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못 봤거든요. 왜냐면은 오일머니에 졌다는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까는 보도는 그거야. 그렇죠. 네. 그것도 윈도우 기자들이 예측한. 사실 그것도 너무 예상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오일머니고 뭐고 그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그냥 PT 할 때부터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PT 마지막에 한덕수 국무총리 뭐라 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선정된다면 개발도상국 등 모든 국가에 5억 몇천만 달러씩의 지원을 약속하겠다.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오일몬이라고 욕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똑같은 짓거리 한 거 아니야.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이따 본박싱에 잠깐 부록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간단하게만 하고 5분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요번에 엑스포 보도가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나왔다. 이상하죠. 그나마라도 뭔가 이렇게 약간 빌드업이라도 하면서 갔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한 2주 전부터 발표일이다라고 하는 거 막 갑자기 알게 됐잖아요. 그것도 전 언론이.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 2-3주 전에 미국 갔죠? 그 샌프란시스코. 그때부터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폭증을 확 했어요. 그럼 이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폭증할 이벤트냐 이거야. 이건 이미 예정돼 있던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만약에 정말 밀고 싶었고 예를 들면 질 것 같다라고까지만 실제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그러면 뭔가 펌프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전부터 했어야지. 그렇긴 하네요. 왜 갑자기 하루 이틀 전에 하냐고. 나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봐요. 관심도 없었고 몰랐어. 솔직히 엑스포 되겠어? 까먹고 있었구나. 까먹고 있었던 거야.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이 발표가 얼마 안 남았네. 이러면서 이제 자 발표가 얼마 안 남았네가 언론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정부의 생각이. 저는 정부가 상당히 홍보 인력을 돌렸다고 봐요. 갑자기 돌렸고. 갑자기. 그러면은 그런 개념이면은 제가 볼 때 보도 폭증된 게 더 임박해서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틀 전부터 갑자기 그 모든 매체 인터넷판 그 첫 보도에 첫 메인 화면에 갑자기 엑스포가 막 뜨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맞아. 이틀 전에 한덕수 총리가 파리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파리로 가니까 왜 가세요? 엑스포 투표하러 가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하기사 그 전까지는 한동훈 장관, 이준석, 인요한 뭐 이런 사람들 기사만 줄이 줄창 나왔잖아요. 주구줄창이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막 신나서 보도하다가 그렇죠. 이제 야 니들 뭐하냐 보도 안 하냐 이때 이제 그때부터 그럼 시작했구나. 정부도 굉장히 준비가 부실했던 거네. 그러니까 이게 저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전 정부론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워낙 또 말도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이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본 게요. 자기들도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이 없었지. 그렇지, 맞네. 안 그랬겠어요? 될 것 같았으면 계속 관심이 있었고 뭔가 추적을 했겠지. 근데 안 된다고 봤고, 뭐 정부도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뭐 끝까지 애는 쓰는데 뭐 잘 안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보도 안 하지. 그거 보도한다고 해서 뭐 보상이 많고 뭐 사람들이 뭐 신나게 클릭질해서 보겠어요? 인요한하고 이준석 싸우는 거 보는 게 낫지. 그게 재미는 더 있죠. 준비가 안 된 티가 너무 명확히 나. 제가 이거를 실제로 논문 쓰는 정도로까지 이제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은 못하지만 멘트가 굉장히 비슷해요. 대표적인 멘트. PT는 완벽했다. PT를 몇 표 끌어왔다. PT는 완벽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언론사에서 썼습니다. 심지어 MBC에서도 저 보도할 때 PT는 완벽했다 보도한 거 봐요. MBC조차도 마치 될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개표 직전까지. 그러니까 PT는 완벽했다. 이게 그렇게까지 흔한 말인가?
솔직히 완벽해 보이지도 않잖아. 그렇지. 전혀. 나는 그걸 보도한 기자가 PT를 봤을까 싶어요. 솔직히. 안 본 게 봤으면 봉우리처럼 이렇게 쎄 소리 났을 거야. 완벽했디. 완벽했디. 왜 속으로 찔리거든. 그 후진 PT를 보고 완벽했다가 말이 나올까? 써준 대본이야 이거. 적어도 그러니까 물론 옛날처럼 뭐 정부가 이렇게 다 지시 내리고 이러진 않았겠지만 오히려 보도 자료부터 해가지고 약간의 보도의 어떤 기본적인 지침들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된 거야. 그리고 그게 물론 기자 개인에게 이것 쓰라고 나오진 않았겠지만 기본적인 야마라 그러죠. 보통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언론사끼리 귀찮지만 털고 가자. 해버리자 언론. 하고 치우자. 정부에서 이렇게 협조도 이제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압력이나 협조 요청들이 들어왔을 테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엄청나게 뿌려댔을 거 아닙니까? 야 이럴 때 한번 도와줘야 된다. 지금 국가적 대사인데 지금 그렇죠. 부산 저렇게 망가지게 놔둘 거냐 이런 식의. 엑스포야말로 정말 이건 여야 상관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기사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오케이 선심 써듯이 할 수 있거든. 원래 이런 국가적 대사에 관련해서는 언론도 비판 언론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 한 번쯤 선심 써주자 이런 식의 생각 가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는 그것도 이틀 전 3일 전 갑자기 보도량 폭증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돌렸고 상당 부분 해주자 이거에 가까웠다. 대다수의 언론들은. 거기에 이상한 언론들이 몇 개가 있어요. MBN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걔들은 뭐 갑자기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거의 박빙이다는 등 뒤집힌다는 등 뭐라는 2차 가면 이긴다. 아니, 심지어 뒤집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뒤집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황당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질 줄 알았거나 이런 정보력이 애초에 있었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정부도 내가 볼 때는 정보력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 판세 분석 못한 것 같아요. 판세 분석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거든. 아무리 판세 분석을 진짜 정보가 없어도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로 표차이 날 걸 거의 박빙이라고 얘기하고 미친 거죠. 제정신 아닌 거죠 진짜. 왜냐하면 그 뒤에 후과를 감당 못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졌지만 잘 싸웠다는 이 분위기를 만들려면 거의 따라잡았자 정도로 일을 했어야지. 거기도 못 미쳤어요. 거기도 못 미쳤다니까. 못 미치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끝나고 이제 개표 결과 나오면서 한덕수 총리와 우리 유치단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제 표정이 큰일 났다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뭐라 그랬어? 우리가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 정확한 파악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라는 얘기 스스로 입으로도 하잖아요. 근데 나는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인정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 왜냐면 달리 말할 게 없거든. 이건 너무 말할 게 없구나. 박빙이고 거의 넘어섰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건 그리고 숨길 수가 이걸 없잖아요. 뒤집으려면 5일만이란 말만 가지고 뒤집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 책임질 놈 찾아야지. 잘못 보고 한 새끼 누구야? 뭐 이런 근데 이거는 진짜 약간 문제가 크다고 보는 게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도전한다고 작년 7월에 이제 도전한다고 한 건데 그때부터 이번에는 무리다. 여러 가지 얘기가 물론 언론은 보도하는 언론 보도는 극소수였지만 이미 예를 들어서 그 바로 전 엑스포는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에서의 언론이 엄청 보도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맞아. 일본 엑스포 그거 해봤자 손해만 본다라는 기사 엄청 나오더라고. 그 일본에서 하니까 연달아 아시아에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이미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그 틈바구니 치고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이미 작년 7월에 조금 나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관심이 없다가 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 그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봉우리한테 일 더 많이 시킬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이거 좀 해보세요라고 얘기는 못했는데 왜냐면 이거 뻔히 제가 이제 딱 직관적으로 짐작이 갑니다. 엑스포 보도 보면 아마 피크가 몇 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을 거라고. 잘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엑스포 보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도가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피크가 팍팍 치는 유난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정부가 펌프질 할 때만 올라와요. 보도자료 돌리고 보도 좀 해라. 그렇죠. 이거 일종의 홍보자료고 홍보는 사실은 뒷돈이 있는 거거든요. 뒷돈이라는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기사 거래까지는 안 하겠지. 그렇죠. 그런 설마. 법적인 문제가 생기죠. 예를 뭐 파리에 데리고 간다거나. 그렇죠. 취재 지원으로. 그러니까 뭔가 우호적인 어떤 정책들을 써가면서 평상시에 이른바 기름칠을 해두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협력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홍보 작업들을 했을 거라고. 이런 게 홍보수석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언론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이라도 관심 갖잖아. 자기들한테도 득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사람들한테 관심 갖고 뭔가 붙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돈 주니까 하는 일이야. 쉽게 말하면. 그 보도는 이제 뭐 월요일 날 한번 나중에 또 돌아보기 하면서 이제 아마 좀 더 잘근잘근 씹을 생각인데요. 제가 이거는 명백히 제가 볼 때는 함부로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만 이거는 언론이 자발적으로 한 보도 아니에요. 그냥 해주는 보도. 이것도 그리고 아주 일부가
돈 준 거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한 맞아요. 아주 일부가 약간의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근데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특히 PT 특히 투표 하던 시기 있잖아요. 아직 결과 나오기 직전. 그러니까 28일 밤부터 결과 나오기 새벽 한 그 사이에 28일 저녁부터 갑자기 PT 언급이 많아지긴 했어요. PT가 뭐 완벽했다느니, PT를 어떻게 준비했다느니 이런 보도가 또 많이 나오긴 했어요. 엑스포 관련 정부 광고도 한번 탁 하면 탈탈탈탈 털어서 실제로 어떤 방송사에 많이 배정이 됐고 이게 언제부터 물량이 많이 집행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조사해가지고 상관관계 이렇게 찍 알아보면 제가 볼 때는 이 피크가 빵빵 치는 순간들이 있고 그 중간에는 아무런 자발성 없는 보도들 또는 아예 없는 보도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 기자님들 함께 본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자님들과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다가 밖에 나가서 뭐 좀 사와야 겠다 그러고 신발장을 딱 열었는데 그 신발이 그대로 그 신발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산 거야. 이미 낚여서 산 거야 나는.